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보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안, security. 매우 매우 이제 저희 IT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보안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스러울 때에는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보안과 관련되어진 예를 들면 뭐 해킹 사고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그때서야 굉장히 이러한 그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이 후 폭풍, 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이 영향은 정말 엄청난데요. 오늘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러한 보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직이 어떠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은 간단한 퀴즈부터 먼저 하나 제가 조금 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주식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10회 연속, 자, 여기에 있습니다. 10회 연속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10회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번 전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10번 연속으로 맞출 확률은 과연 몇 번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저의 고객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예를 들면 소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에 대한 희소식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 높게 평가될 거니까 미리 사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또 뒤에 한 보름, 한 15일 뒤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이번에는 떨어질 거니까 지금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매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그건 점점점 물론 네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하면 네가 더 네 돈으로 훨씬 더 주식을 많이 사서 네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오를 건지 또는 떨어질 건지를 우리가 이제 그 맞추는 거니까 확률은 2분의 1 확률이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런데 이 2분의 1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2분의 1의 10승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2의 10승이니까 이거는 1024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번을 연속해서 모두 맞출 확률은 1024, 즉 그냥 대충 반올림해서 많으면 약 1000분의 1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 대한 질문.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10번 연속 맞출 확률이 1000분의 1인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믿지 않으실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식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이 과연 10회 연속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만 명의 부자 고객을 대상으로 조금 더 돈이 많습니다. 충분히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10,000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뭐 이메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런 최근에 뭐 많이 이루어내는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10,000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10번 연속 맞출 확률이 1000분의 1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10명의 부자가 저한테 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8명인데요.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10,000명이죠.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제가
이번 달에는 자 상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상승 만 명 중에서 각각 나누어서 자 만 명의 대상으로 해서 자 제가 이제 5천 명을 쪼개는 겁니다. 5천 명에게는 상승합니다 라고 하고요. 다시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하락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자, 지금 5월 달에 자, 이 상황에서는 이 상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고 치죠. 그러면 저에게는 우선 5천 명의 고객을 확보합니다. 다시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주라고 해보죠. 다음 주에 다시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씩 쪽에서 2,500명, 2,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나누어서 역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다시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합니다. 이번 달 진짜 하락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에게 2,500명이 남는 거죠. 다시 2,500명을 반으로 쪼개면 얼마인가요? 1,250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1,250, 1,250 하나는 맞을 거고 다시 1250을 다시 반으로 쪼개면 625명, 다시 625명을 쪼개면 3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게 10승이니까 10번째 지나고 난 다음에는 18명이 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 명의 고객 중에서 10번 저에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고객이 몇 명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18명이 남는 거예요. 이 18명 중에서 절반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10명의 고객은 바로 저를 마치 투자의 기재, 투자의 신이라고 믿을 겁니다. 이렇죠? 자, 이것이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던 10명의 부자를 고객으로 해서 이제는 당신을 이제 신뢰를 하고 저는 어느 한순간 투자의 신이 되어지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부터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리딩방과 같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자, 앞에 이제 2025년 5월 달에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해킹 사고가 터졌죠.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바로 이제 그 통신 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파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SK텔레콤 그리고 KT, LG, U+플러스 3파전인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SKT에서 이미 3년 전부터 고객의 정보가 팔렸고 약 유심 정보, 요거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유심 정보 2,700만 건, 즉 2,700만 명의 고객에 대한 유심 정보가 모두 다 털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쇼크였고요. 이 유심첩을 이용을 해서 휴대폰을 카피폰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터지면서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바로 해킹 사고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그만큼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해 드렸던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유용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의 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그렇습니다. 만 명에 대한 고객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해킹 사고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가 만약에 유출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버 공격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격 대상에 있는 그 컴퓨터가 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8,000대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8,0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쫙 해커가 공격을 만약에 취했을 때 침투에 대한 성공률이 몇 대냐면 24,700대, 즉 전체 65%는 바로 침투에 성공할 확률이라고 해요. 여기 거의 한 70% 가까이죠. 예, 엄청난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침투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 65%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보시면 발견 탐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킹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발견하게 된 것을 발견 탐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전체
이렇게 24,700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투를 당했구나, 우리가 해킹 공격을 당했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988대로서 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킹을 당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SK텔레콤에서는 이미 2년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백도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그 해킹 프로그램이 이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988대 중에서 보고, 즉, 우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라고 해서 담당자가 위에 이제 의사결정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 차원에서 저희가 해킹 당했습니다 뭐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 보고하는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267대입니다. 다시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공격 대상이 지금 38,000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해킹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되어지는 확률이 24,700대가 되고, 이 중에서 약 267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사이버 공격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버 공격 확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시카고대에 있는 경제학자인 게리 베터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한 학술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볼까요? 자, 해커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해커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발각 시에 있을 수 있는 바로 이제 이 리스크,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커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요, 이렇게 유출 시 획득 가치, 즉, 내가 이제 해킹을 해서 해킹을 성공한 다음에 얻어지는 나의 이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유출의 용이성, 얼마만큼 accessibility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조금 쉽게 할 수 있느냐, 이지하냐,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보시면 한 해커를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 해커에게 주는 일종의 연봉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해킹을 성공했을 때 얻는, 예를 들면 경제적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 범죄 집단에게. 이랬을 때 지분이 있겠죠. 하면 얼마씩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교수가 쭉 최근에 이제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18억 정도가 되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출의 용이성, 즉 해커를 금방 이렇게 앞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약 한 65%, 70% 가까이가 해킹에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유출 용이성이 90%에 입각한다. 이것을 보면은 약 한 18억 정도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치이고요. 반대로 발각 시의 위험을 살펴보면 위험 리스크는 발각 시의 충격 곱하기 발견될 가능성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감옥에 가거나 또는 벌금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감옥이 아니고 벌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약 한 이것이 10억 정도 비용이고, 그리고 발견 가능성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결국에는 보시면은 해커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대 발각 시의 위험을 살펴보면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어떻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해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달콤한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이제 관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이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버 범죄는 뭔가 왠지 좀 특별해 보이고 왠지 대단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영화나 또는 이런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간 이러한 해커에 대해서 너무 조금 좀 약간 멋있게 보이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잘못되어져 있는 조금 그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드는 그런 조금 이런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죄의식이라는 것도 내가 직접 현금을 훔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비번을 훔치는 거하고는 어떤 것들이 훨씬 더 높게 조금 보이느냐 하면 바로 이거죠.
현금을 바로 강취하는 것을 훨씬 더 좀 죄의식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용카드의 비번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것을 강탈하는 것을 훨씬 더 높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바로 사이버 공격의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완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 제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처벌을 높여야 되겠죠. 이거는 앞에 말씀해 드렸던 처벌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범죄가 잡았을 때 엄청난 중형을 당연히 때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발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앞에 사례에서 보여드렸을 때 발각에 대한 가능성이 1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각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발견 확률을 높여라 라는 건데요. 또 앞에 말씀드린 단순 스캐닝을 할 때에도 철저히 막고, 또 단순 공격자에게도 초기 메일을 주거나 경고를 줌으로 인해서 초기 대응을 매우 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출에 대한 용이성인데, 이 용이성에 대한, 즉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를 일으킬 성공 가능성을 훨씬 낮추는 거죠. 앞에 예로서 90%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시의 수익을 낮추는 것이나, 또는 정보를 암호화시키거나, 또는 익명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암호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수익을 발생되어질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댄 애니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베스트셀러를 이제 쓴 사람인데요. 이제 행동 경제학자입니다.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면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시키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에 대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왜 사이버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왜 이렇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합리화를 늘 합니다. 작은 부정이 이러한 큰 부정, 즉 작은 범죄가 아주 커다란 범죄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나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이버 범죄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 앞에 말씀을 드렸던 실제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업이 사이버 범죄를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비율이 1%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볼까요? 정보를 탈취당했어도 이것은 일종의 카피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해킹을 통해서 이번에 SK텔레콤의 정보를 빼돌렸지만, 정보를 빼돌렸다고 해서 SK텔레콤의 업무가 마비되어지거나 또는 고객의 정보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결국에는 카피본이 결국에는 절취되어진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원래 회사의 업무 자체가 정확하게 잘 그냥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피해를 줄지는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여기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 자체나 이런 책임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침해 당한 후에 신고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신고한 책임자를 징계하시겠습니까? 물론 징계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신고에 대한 이러한 어떤 책임감이나 또는 이러한 어떤 도덕성이 훨씬 더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 그래도 1%밖에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훨씬 더 이렇게 범죄가 해킹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이야기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를 위해서 어떠한 인식을 해야 될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인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업의 휴지통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화번호부입니다. 전화번호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킹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것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보통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그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이제 보통 전화를 이제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드렸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해킹이라고 하는 행위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서버나 PC나 이렇게 전자적으로 어떤 침범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킹 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가 금리적인 어떤 목적을 이유로 해서 고객의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쟁 업체에게 어떤 이제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경쟁자에게 이제 내부 자료를 이렇게 유출하는 유출 사고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내부자가 그러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킹은 아닌데 이제 실수로 인해서 하는 행위거나 또는 내부자가 어떤 그 이런 그 범죄자에게 노출되어져서 본인도 모르게 정보를 이렇게 유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 보안이 일단 보시면은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앱을 통해서 즉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침투되어지는 경우도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PC 공격도 정말 많습니다. 내 PC는 해커에 의해서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주사라고 하는 것을 맞지만 실질적으로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독감에 아예 안 걸리는 것은 아니죠. 예, 예방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듯이 이제 이러한 그 해커에 의한 해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킹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해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 PC는 해커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독감에 대한 예방주사도 어떤 겁니까? 이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이 독감에 있는 이 균을, 아주 소량의 균을 이미 예방주사를 통해서 내 몸에 주입시키는 게 예방주사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즉, 이러한 병균이 존재해야지만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병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야지 그 바이러스를 역시 이제 어쨌든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또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듯이 원천적인 그 소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시 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배포나 이렇게 업데이트에 대한 시스템은 공격의 이제 그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우리가 쓰는 이 AP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액세스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무료로 쓰이는 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해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침투가 많아요. 왜 야간에 침투가 많을까요? 네, 그렇죠. 해커가 주로 언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활동을 합니다. 밤에 주로 해커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간에 침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예방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침입 탐지 기술이라든지 ESM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모두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하나의 공격에 대한 패턴을 미리 탐지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오탐률, 즉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정보를 울리는 거죠. 실제
그 부분이 뭐 그러니까 침범이 아닌데도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이제 패턴. 그러니까 이게 이 패턴은 공격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 이제 잘못되어진 보고가 이루어질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이 암호화되면은 더더욱 이렇게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의 안 뚫린다라고 하는 OTP나 또는 PKI의 설정 오류에서도 공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안 등급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관리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뭐 마음을 먹으면 해킹되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삭제 포맷되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아시죠? 예, 다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나 또는 외장 하드가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에 저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이버 범죄를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컨스트레인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의 힘은 그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나 내가 혹시 이제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전체 보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또는 뭐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우리 네트워크, 우리 조직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바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한 고리를 누가 치고 들어온다? 바로 해커가 치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 있죠. 한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 번의 대형 사고, 예를 들면 이번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다리가 붕괴되어진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대형 사고에는 29번의 거기에 대한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예. 분명히 SK텔레콤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어떤 해킹 사고에서도 분명히 결정적인 힌트는 아니었지만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한 번의 대형 사고 전에는 29번의 사고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이 29번의 사고에는 300번 정도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리 법칙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이러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이 사항에서 어떠한 작은 사소한 징후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범죄를 위한 예방에서 비행기 사고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비행기도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죠.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자동차 사고처럼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무한 공항에서 있었던 사고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고의 여러 가지 비행기 사고가 지금까지 쭉 있었던 우리가 공통된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기장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장이 운전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공항이 딜레이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언제 출발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시간보다 항상 더 늦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자가 이거에 대한 조급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주의가 발생되어지겠죠. 세 번째는 부기장의 안전에 대한 발언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기장 옆에는 항상 부기장이 있죠. 그런데 특히 비행기 사고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부기장이 앞에 말씀드렸던 한리 법칙에 의해서 사소한 또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러한 작은 오류나 사고가 분명히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그러한 조직 문화, 분위기가 바로 발생되어지면 뭐가 터진다? 팡! 대형 사고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을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자물쇠가 필요할까요? 앞에 말씀해드렸던 이 자물쇠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1%의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98%는 조건하에 정직합니다. 즉 컨디셔널 한 거예요. 컨디셔널 한 상태에서 honest 한 겁니다. 그리고 1%는 바로 도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혹시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열쇠를 들고 다녔던 시절에 있죠. 이런 열쇠를 들고 다니는데, 이런 열쇠를 보통 분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실을 할 경우에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부르나요? 그렇죠. 바로 열쇠 수리공을 부릅니다. 그러면 열쇠 수리공 아저씨가 오셔서 이 정말 기막힌 기술을 통해서 잠겨져 있는 문을 뚝딱 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이 열쇠 수리공이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 1%의 열쇠 수리공이 바로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집이 모두 다 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자물쇠가 필요한 겁니다. 자물쇠의 역할은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1%의 도둑을 잡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자물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조건하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이 98%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는 바로 98%를 바로 막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따라서 바로 이 자물쇠를 통해서 이 조건 후 정직에 대한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안 시스템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격의 90%는 대부분 아마추어의 해커와 내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상위 1%, 2%에 대한 해커가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 바로 당신의 PC를 노린다고 하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던 대다수의 어설픈 해커, 초보 해커를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휴대폰, 여러분들의 PC에 이러한 자물쇠를 잠그는 역할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유리창이 있는데 이 유리창에 유리창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을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는 이 유리창이 그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진 것을 그대로 방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은 훨씬 더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창에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러한 많은 휴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환경이 훨씬 더 더티해지고 오염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각종 예를 들면은 담배 피러 오는 청소년 또는 아주 조금 더 잘못된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는 나중에는 큰 범죄자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어떤 범죄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시작은 바로 창문에 깨어진 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물쇠를 통해서 이렇게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또는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이 자물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이 다이얼로 푸는, 그러니까 보통 0부터 9까지 해서 이제 푸는 거 있죠. 이 푸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줄당 전부 다 0부터 9까지의 숫자니까 10가지의 숫자죠. 그러면 이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연속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은 전체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입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번호가 001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만약에 이것을 변경을 하나씩 한다면 001, 002, 003, 004부터 하면은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초 걸린다고 생각해 보면 곱하기 1000번의 확률이니까 바로 1000초. 그러니까 즉 16분 4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죠. 즉
20분 동안 내가 범죄자가 이 자물쇠를 풀려고 마음만 먹으면 20분 만에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해드렸던 이게 만약에 비밀번호가 499번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절반인 뭐죠? 8분 20초 만에 여러분들의 자물쇠는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면 3자리보다는 4자리를 하게 되면은 만초가 걸리거든요. 이게 2시간 46분 40초가 걸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사이버 범죄를 위한 예방을 위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죠. 4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의 어떤 내부 관리자 또는 이런 내부의 소행 또는 뭐 이게 내가 그냥 모르고 뭐 보안 등급인데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막 그냥 주변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를 한다거나 술자리에서 술 취해서 말한다거나 모두 다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또 사소한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먼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 문화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성능 곱하기 관리에 대한 용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말씀해드렸던 보안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방화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침투 방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100% 막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 용이성이 중요한 건데요. 관리가 왜 중요하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다양성이냐 통일성이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모든 시스템마다 다르게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지금 이용을 하는 모든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이트나 모바일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이거를 모든 어떤 뭐 사이트나 앱마다 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죠. 물론 시스템적으로 가장 보안의 완벽성은 시스템마다 앱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있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한두 가지의 바로 패스워드로 통일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훨씬 더 외우기가 좋으니까요. 96%의 사고는 단순 중간 정도의 대책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해드렸던 시스템만 투자를 하고 정작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 운영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절대 철저하게 지켜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앞에 말씀해드렸던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어떤 뭐 인원들을 충분히 또 보유를 한다거나 또는 이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교육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분위기에서 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 분화를 만들어 준다거나 사소한 거라도 발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거나 이러한 보상과 그리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관리 측면에서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패스워드 만들기 팁 하나 드릴까요?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조금만 이제 참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안정성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문장을 보통 우리가 숫자를 외우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를 쓰거나 숫자 또는 특수문자로 보통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 조합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문장을 기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패스워드가 잘 만들어지고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have dinner at 7 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는 I got married when I was 29 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I, G, M, W, I, W, 2, 9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이제 그 패턴을 알아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기도 조금 더 용이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야.
자, 여기까지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